계약의 성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지문 자체는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54페이지 응용 및 오답 지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죠. 자동 판매기에 설치 같은 걸 예로 들고요. 2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의 성립은 인정된다. 우측에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하면 잘못됐고, 그 다음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달했을 때. 승낙은요? 확설 대리 알 필요가 없다. 아까 발송 나온 건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고, 거기서 승낙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조문 때문에 승낙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이 문장은 승낙 때문에 틀린 지문이 아니라 청약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약만 알아두면 됩니다. 도달 주의. 그 다음에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의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너무너무 자주 물어본다. 5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잘못됐죠? 그 다음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5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을 한 거고, 6번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 말은 도달했을 때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는 거죠.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5번하고 6번은 구별돼야 된다. 청약자냐 상대방이냐 이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번 격지자간 계약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527조에 청약의 구속력, 비철회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건 아니죠. 아까 우리 조문에서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가 미리 나누어서 대비되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또라이.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에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은 구속이 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번 역시 또라이.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셔가지고 1번 오답지문.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했지만 승낙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서 승낙을 하였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안 한다. 거절당한 청약은 이미 실효됐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을 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하였다.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번도 단골이죠.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교차 청약의 계약 성립 시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4번 또 나와 있죠.
교차 청약의 경우에 후에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잘못됐죠? 그럼 옳게 고치면 이걸 옳게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후에 청약이 도달한 때라고 고쳐도 이게 맞는 지문은 아닙니다. 양청약이 도달한 때 또는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확인되셨나요? 나중에 청약했다고 해가지고 꼭 그 청약이 더 늦게 도달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청약이 도달한 때 밑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인, 즉 청약자에 해야 되겠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6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 불성립.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잘못됐고요. 7번. 격지하는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거는 격지하는 계약의 성립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다시요. 357페이지에 그 대표 기출 지문에서 여기는 대표 기출 지문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은 많이 출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판례사안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계상의 과실임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3월 1일자로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되었다.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이 판례를 확인을 할 건데 먼저 지금 보면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미달한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니까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제가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고 담보 책임에 가게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아주 예전 지문이긴 한데 판례고 기출이니까 건축공사의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다. 여기 문장에서 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이다. 그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요건 갖춰지면 R이고 선이 무과실이면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요거는 나중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가시고요. 응용 오답집은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360페이지 응용 및 오답지문 통시행항배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죠. 네, 그러므로 폐지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2번 통시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는 가령 대금 지급 채무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뒤집어서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동시행관계는 쌍방의 채무 중 원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이 경우에도 동시행배권을 전소한다. 양손 동동에서 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6월 1일이 되었다. 그러면 중도금 4천, 지연이자 남아있는 5천 전부가
동시행관계에 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응용 및 오답.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거. 2번.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채무의 변제, 빚 갚는 것이 언제나 선이행이다. 그 다음에 3번. 가담법 배우면 더 확실해진다.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인도 및 본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거. 4번. 다시 한번 반복.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빚 갚는 게 언제나 선이행이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것. 5번.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넘어가시고요. 317조 전세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정자가 두 번 들어가 있네요.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317조. 그 다음에 7번은 549조.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8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다른 이름이 뭐다?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아무튼 외워져야 됩니다. 물론 특별법에서 다시 다 설명하지 마. 무조건 외워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의식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9번.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면도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10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이거는 보증금 제때 못 줬다는 거죠. 빚진 거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11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판례가 되겠고요. 12번. 내용은 까먹어도 틀리지는 않더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아래쪽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인기 말소 의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다음 우측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아까 이거요.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동시행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것. 4번. 상환 판결. 채권자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변이 받아들여졌다. 채권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 상환 판결은 또 어디서 나온다? 여기 오면 거기가 생각 안 나고 거기 가면 여기가 생각 안 나고 두 개 한꺼번에 알아야 되는데 유치권이었죠. 유치권하고 동시행변권 여기서 상환 판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금지요. 동시행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23, 21에 15에 해가지고 세 번이 출제가 됐는데 그냥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만 출제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임대차 종료가 됐다.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관계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아니죠.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17번. 용수철. 일방의 이행정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에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동시에 한 방법을 주장할 수 있다. 없이 있다. 없이 있다. 요거를 연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부담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반드시 여기 뭡니까? 대표 기출 여기도 읽어 주시고 여기 여러 번 나왔던 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그 한 5번째 칸에 있는 거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면함과 더불어 대금 지급도 청구하지 못한다. 확인되셨나요? 아까 그 판례에서 반환 의무를 자기 급부 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반대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 그 문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봐두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대상 채권 행사하려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이미 지급돼버린 경우 또는 밑에 대상 채권 행사하려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가 취득한 수용보상금 청구 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개 확인됐습니까? 위에는 지급된 경우, 여기는 아직 지급되기 전. 그러나 세 번째,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대상 채권 행사하는 일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사자 일방이 대상 채권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날로 먹는 건 아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채권 행사를 해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는 것처럼 30회, 31회, 29회 이때 애들이 집중적으로 반복 출제가 되었습니다. 밑에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유는요? 이미 규정이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응용 및 오답. 첫 번째,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께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했는데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그럼 이때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주장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 채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을의 입장이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번 제일 단골이고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매도인 갑이 계약금을 수령을 하였다면 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이 말은 매도인, 즉 채무자한테 규칙사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런데 반대로 4번 채권자, 매수인,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돈 받아야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7월 1일자 벼락. 을의 수령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돈 받아야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제 6번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을의 수령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이때 여러분 대금 받을 수 있죠. 근데 뒷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채권자 지체 중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거는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538조 2항에 직접 적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을 했는데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멸하죠. 이행 불능이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용이니까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9번 역시 같은 말이죠.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8번과 9번 같은 문장 이런 것들을 막 보고 바로 해결이 되려면 어떤 단어를 하나를 알아두면 좋느냐?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시험에 나올 용어는 아닌데 이 용어를 알아두게 되면 빨리빨리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를 한다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채권자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대금 지급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대상채권 행사하는 거고 11번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소멸을 주장하는 거죠.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해설을 보시면 대상채권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을 해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만약 을이 갑에게 계약금만 지급을 한 경우 을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지 배액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죠. 배액, 이거는 해약금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제 교묘하게 헷갈려 보라고요. 이거를 배액하고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죠. 지금 수용은 계약 자체는 유효했던 겁니다. 후발적 불능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교통정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지금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14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다고 해가지고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넘어가셔가지고 그 사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1번 어차피 갑을병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만일 낙약자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판례가 본다라고 했던 거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는 없다.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계약 당시에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3번 갑, 병 사이의 채권 관계가 소멸한다. 갑과 병 사이 없어도 되는 관계, 점선, 대가 관계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근데 여기는 갑을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14번 대가리 코코 갑은 대가관계의 보존제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우리 그림에서는 소유권 이전, 이거를 거부할 수 없다. 을도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우리가 대가리 콕콕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게 되겠습니다. 6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를 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병의 의사에 반해서 권리 취득을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 낙약자 우리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로 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 병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잘못됐죠. 수익 거절 간주였습니다. 침묵은 부정이다. 8번 계약이 의뢰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에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권이 없죠. 근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잘못됐고 9번 수익의사 표시를 한 병은 권리를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다. 해제권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라는 겁니다. 10번 해제권 없다.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죠. 수익의사 표시를 한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했는데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이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두 가지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수익의사 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뒷부분이 잘못됐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에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줄수는 역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경우에 갑이나 을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익자는 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13번 다 같은 취지고요. 14번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권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이 단어 합의에 의하여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합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면은 잘못됐고 해설 한번 봐보시면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의 급부청권은 소멸한다라는 것.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 뉘앙스를 계속 느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당사자죠. 따라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여기가 갑이냐 병이냐라는 걸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안 줄 수는 있다. 을은 갑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 갑이 소유권 이전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역시 안 줄 수는 있다. 동시행한 몇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19번 뺏을 수는 없다.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여기죠. 이미 지급한 대금 이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가셔가지고 해제 369페이지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 계약의 다른 이름이 합의 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 2번, 3번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어야만 한다. 548조 1항 단서 이거는 적용되어야만 한다. 다음 5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다. 대금 지급에는 불능은 없다고 그랬죠. 지체되었다. 이행지체니까 최고가 필요하다. 여기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화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해 라고 한 것도 촉구를 한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행 거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한다.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또 쌍무계약의 경우에 이행 제공도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행기 도래 이 부분은 작년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8번 이행 거절의 적법 철회.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했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쌍무계약이면 이행 제공을 해서 지체에 빠뜨려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된다? 최고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9번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계약이라면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그래서 매도인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화해야 한다 했으니까 X. 10번 이행 제공도 의미 없다.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 묶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법정의 조건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냉장고 설명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측의 응용 및 오답. 성질상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정기행이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다.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는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결혼식 꽃배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제일 위에 대표 기출지문 첫 번째만 한번 봅니다.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아래로 오르셔가지고 불가분성.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하면은 잘못됐죠.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해제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소급효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의 보금은 동시행관계에 있다. 5번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을한테 지금 매수인한테 등기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등기가 다시 복귀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회복된다. 잘못됐죠? 당연 복귀. 해제한 순간에 요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에 착오 취소 긍정이 된다. 7번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이 단어 가압류 집행한 사람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 다음 8번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 계약 해제 전은 선악 불문, 해제 후는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판례에 의해서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따라서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18번, 9번이 다 같은 취지입니다. 10번도 마찬가지죠.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인 때만 보호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8번, 9번, 10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12번 썩은 동화줄.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전체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약 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썩은 동화줄. 13번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썩은 동화줄. 14번 제대로 좀 물건을 잡아라. 토지를 잡아라. 토지. 엉뚱한 건물 잡지 말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379페이지까지요. 응용 및 오답.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 이거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런 배제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의 기능을 하게 된다. 2번 매매계약은 4월 1일 날 체결했고 4월 10일 날 성립 후에 계약금을 교부하였다. 이때도 효력이 있죠. 네, 그래서 계약금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아까 판례 생각나시죠? 그러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는 있다라는 거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의 100의 배액 2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5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행의 착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은행 대출 알아보고 있다. 중도금 지급하기 위해서. 이행은 착수도 아니다. 아니니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수다쟁이 입만 떠들고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행은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그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허가받은 것 이행은 착수가 아니다. 동착, 착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았다. 이행은 착수가 아니니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변제기 전에도 4월 20일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것도 이행은 착수니까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액 상환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잘못됐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이행에 착수해도 해약금 해제권은 봉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이 말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해약금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교부자는 돈 준 사람이니까 의사표시만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액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11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해약금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소원손. 소급표만 동그라미. 원상회복 X, 손해배상 X. 12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약금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되었다. 또는 미국 발령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담보책임 매매계약 효력 관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